찬 공기 속에서 향수 냄새가 칼처럼 파고들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녀가 내 입술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수천 번 되돌렸지만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절대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내 아들의 아내를, 내 며느리를 사랑해 버렸다. 42세 호라비, 성공한 사업가,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는 7년간 아무도 모르게 키워온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터진 날, 온 세상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내 품에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아이는 당신 것이에요. 7년 전 아내 수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가 되었다. 23 아들 준혁이는 대학생이었고 나는 35의 나이에 홀로 남겨졌다. 회사는 번창했다. 부동산 개발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연매출 100억을 넘나드는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냉장고 속 도시락 하나, 텅 빈 침실, 그리고 아내의 향수병만이 나를 맞이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그 역시 자신의 삶이 바빴다. 군 전역 후 취업 준비로 정신없었고 나는 그런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는 강하니까. 거짓말이었다. 나는 매일 밤 수진이의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 뒤에서.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 텅 빈 공간을 어떻게 메우려 하셨나요? 나는 일에 파묻혔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녀가 우리 집 거실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4년 전 가을날이었다. 아버지, 소영이 소개할게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26의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허리까지 닿는 웨이브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내 죽은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녀가 90도로 인사하며 건넨 목소리는 바이올린처럼 섬세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긴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어서 와라, 소영아. 준혁이가 너 이야기만 하더구나. 나는 아버지로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때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단순한 그리움으로 여겼다. 소영이는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에서 묘한 공허함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무언가 결핍된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이. 소영이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준혁이가 나중에 귀띔해준 말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좀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서로의 빈 공간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2년 전 한 통의 전화였다. 아버지. 준혁이가. 소영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새벽 3시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교통사고예요. 술 취한 운전자가. 준혁이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들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병원에서 살았다. 3개월. 그 긴 시간 동안 나와 소영이는 준혁이 곁을 지켰다. 낮엔 내가,
밤엔 그녀가 때로는 둘이 함께 의자에 앉아 무언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어깨가 내 어깨에 기댈 때 나는 이상한 위안을 느꼈다. 아버지, 무서워요. 어느 날 밤 그녀가 내게 속삭였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갑고 떨리는 손을. 괜찮다, 소영아. 우리 준혁이는 강한 아이야. 하지만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중환자실 비용, 각종 검사비, 수술비. 하루에 수백만 원씩 나갔다. 나는 회사 자금을 끌어다 썼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래도 모자랐다. 아버지,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할게요. 안 돼. 너까지 그러면 안 돼. 돈 걱정도 걱정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점점 더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며느리로서의 소영이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배신이었다. 의식 불명인 아들에게, 죽은 아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준혁이가 깨어난 것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다. 나 기억이 안 나? 뇌손상 후유증으로 부분 기억 상실이 온 것이었다. 그는 소영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2년간의 연애, 결혼 계획,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다. 소영아,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의사는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소영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말도 무력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기다리자. 준혁이는 분명 기억을 되찾을 거야. 거짓말이었다. 나도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내 마음 한구석에서 비밀스러운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아들의 불행을 은밀히 바라고 있는 것인가? 한 달이 지났다. 준혁이는 신체적으로는 거의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소영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대하는 것을 어색해했다. 아버지, 저 정말 저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나요? 내 아들이 저 여자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화가 났다. 동시에 소영이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치솟았다. 그 무렵 소영이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그녀를 찾아갔다. 음식을 해다 주고 말동무를 해주고 때로는 그저 곁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녀의 원룸은 항상 커튼이 쳐져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볼은 홀쭉했다. 보다 못한 나는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자. 혼자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준혁이는 내가 설득할게. 그렇게 그녀는 다시 우리 집에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상처받은 여자로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잃은 며느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자라났다. 아침에 그녀가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고 밤늦게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다. 아버지, 오늘 준혁이가 전화했어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날 밤 소영이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놀랐다. 준혁이는 기억을 잃은 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대학 동창과 만나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소영아,
괜찮아요, 아버지. 사실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7년간 억눌러온 모든 외로움과 그리움이 폭발했다.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수 냄새, 그녀의 등에서 느껴지는 체온, 귀가에서 들리는 그녀의 흐느낌. 모든 것이 내 감각을 마비시켰다. 아버지.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건 잘못됐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서 나와 같은 갈망을 읽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의 첫 키스는 절망적이었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인 금지된 달콤함이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다. 낮에는 서로를 피했고 밤에는 자석처럼 끌렸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소영아. 우리는 그냥 외로웠던 거야. 맞아요, 아버지. 그냥 위로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한 달이 더 지났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나는 그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사왔고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다. 마치 진짜 연인처럼. 하지만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준혁이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다.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다. 어느 날 밤 소영이가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세상이 멈췄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2주째 생리가 늦었어요. 그리고 계속 속이 미식거려요. 나는 한참 말을 못했다. 임신. 그것은 우리의 금지된 사랑의 증거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하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배를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만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소영아, 일단 병원에 가보자.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다. 임신 6주. 의사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닌 재앙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처음으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죄책감보다 더 큰 것이 내 마음을 채웠다. 사랑, 그리고 책임감.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상관없어.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고 죄책감이 괴로웠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우리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는 동안 누군가 우리의 비밀을 알아차렸다. 폭풍의 시작은 준혁이의 전화였다. 아버지, 우리 만나야겠어요. 지금 당장.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나는 알았다. 들켰다는 것을. 카페에서 만난 준혁이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 속에서 나는 경멸을 읽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거예요? 준혁아, 대답하세요. 소영이와 그런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그래.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준혁이는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다. 아버지. 아니,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당신은 더러워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준혁이가 친척들에게 모든 것을 폭로한 것이었다. 전화가 빗발쳤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며느리와 그런 짓을 하다니. 가문이 수치다. 친척들의 분노, 이웃들의 수군거림, 회사 직원들의 시선.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이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소영이의 상태였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울기만 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아니야, 소영아. 잘못은 내가 했어. 그 무렵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준혁이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속권 포기 각서와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소영 씨에게 위자료 5억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의 차갑고 건조한 설명을 들으며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었다. 한 달 후 법정에 서게 되었다. 준혁이가 정신적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법정에서 준혁이는 차갑게 증언했다. 교통사고 후 기억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아내를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도 우리를 주목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충격적 사랑, 금지된 욕망의 대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소영이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선생님, 피고와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저희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녀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다고. 판사님, 나는 일어섰다. 모든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소영 씨는 피해자입니다. 원고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내 변호사가 황급히 만류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판결이 나기 전날 밤 소영이가 갑자기 진통을 시작했다. 아버지, 아파요. 때 잃은 진통이었다. 임신 32주, 아직 2달이나 더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그녀와 아이를 살려달라고. 6시간의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왔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는 벅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신생아실에서 본 내 아들은 작고 빨갛지만 완벽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그리고 소영이를 닮은 예쁜 얼굴.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돌아보니 준혁이가 서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준혁아. 동생. 정말 예쁘네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준혁이는 신생아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아버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냐, 아들아.
전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부자지간 그리고 형과 동생. 며칠 후 태어난 소영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성은 그녀를 더욱 아름답고 강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관대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잔혹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을 선언했다. 본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를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상속권의 50%를 포기하라. 예상보다 관대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준혁이가 다가왔다. 아버지, 동생 얼굴 보고 싶어요. 가끔 놀러 가도 될까요? 그 말에 소영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 역시 목이 메었다. 언제든지 와라, 아들아.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니까. 6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소영이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준혁이의 변화였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찾아와 동생을 돌봤다. 그리고 어느 날 깜짝 놀랄 소식을 가져왔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지은이라는 여자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라. 그런데 아버지, 지은이가 그러는데 동생 돌 때 같이 축하해주고 싶대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 가족이 정말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아이의 첫돌잔치 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회사 직원들, 몇몇 친척들, 그리고 놀랍게도 소영이의 친구들까지. 소영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아기 아빠도 멋지시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나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세상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일까? 아니면 사랑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의미해지는 것일까?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소영이와 나는 베란다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다. 아버지, 후회해요? 뭘? 이 모든 걸? 저와 함께한 이 선택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너와 우리 아들이 있어서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저도요, 아버지. 아니, 당신. 그녀가 처음으로 당신이라고 불렀다. 더 이상 시아버지가 아닌 한 남자로 인정한 것이었다. 1년이 더 지났다.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했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다. 준혁이가 주례를 서겠다고 나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관계도 상관없다는 것을.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혹시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나요? 세상의 시선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난 적이 있나요? 결혼 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다. 소영이가 다시 임신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아빠,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요. 2살이 된 아들이 내 무릎에 앉아 말했다. 아직 정확한 발음은 안 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다. 지금 나는 47세다. 소영이는 32세, 우리 아들은 3살, 딸은 6개월이다.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이상한 가족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가끔 길을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함,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소영이가 내 어깨에 기대며 잠들 때의 평온함.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젯밤 아이들을 재우고 소영이와 함께 앨범을 정리하다가 7년 전 그녀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의 사진을 발견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90도로 인사하던 그 수줍은 소녀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내 곁에 있다. 당신 그때 저를 어떻게 봤어요? 솔직히 예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거짓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를 좋아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과거를 되돌아봤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죄책감에 시달렸던 밤들, 세상과 맞서야 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이런 순간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을 무릅쓰고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덕적 잣대를 우선시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금지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7년 전 찬 공기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봄날의 행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녀가 내 입술에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다른 말을 속삭입니다. 당신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대답합니다. 나도 사랑해, 소영아. 영원히.